중세시대 일반인들 대부분은 일상 경험의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세상은 평평하기 때문에 바다 끝까지 직진하다 보면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통상 지구가 구체임을 깨닫게 된 시점이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탐험한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세 암흑기 시대에도 사제를 포함한 유럽 지식인들 대부분은 지구가 구체임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15세기 주요한 논쟁의 중심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냐이었으며, 천동설에서도 지구는 구체로 묘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기독교 초기 성직자들 또한 모두 지구 구체설에 동의했으며 1320년 단테의 신곡에서도 세상이 둥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80년 독일의 지리학자 마르틴 베하임은 서아프리카 항해 후 최초의 해도가 작성된 지구본을 만들었습니다. 콜럼버스의 인도 항해 계획이 반대를 받고 사기꾼 취급을 받았던 이유는 세상이 평평하다는 선입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지구 둘레 길이를 의도적으로 실제보다 반도 되지 않게 짧게 계산해 인도에 도착하기 전 바다 한복판에 수장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장님 문고리 잡듯 운 좋게도 학자들의 예상을 깨고 신대륙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세 유럽의 지구 구체설 지식은 어디에서 얻어진 걸까요? 공식적으로 지구 구체설을 주장한 최초의 인물은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는 22년간 이집트에서 공부한 유학파였으며 피타고라스 정리도 이미 이집트 실생활에서 사용되던 중요 공식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지구 평평 온판설을 믿었고 대서양 밖으로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문명을 동경했던 플라톤 또한 지구 구체설을 지지했고 대서양 밖의 고대 문명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와 플라톤 영향을 받은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지구가 공과 같은 구체임을 주장했으며 월식 때 달의 그림자 외곽이 곡선이란 점과 이집트에서 북쪽 사이프러스로 조금만 이동해도 별자리가 바뀐다는 점, 볼록한 지평선과 멀리서 배의 돛대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현상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피타고라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지식은 갑자기 천재적 영감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이집트의 고위 서기관, 사제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던 비전을 접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평범한 그리스인들처럼 지구 평평 온판설을 믿고 있었는데 이집트 여행 중 신관들이 컴퍼스로 그린 롬보다도 더 둥근 것이 지구다라는 말에 실수를 금치 못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기원전 240년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관장이었던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 둘레 길이를 최초로 계산한 것으로 유명한데 측정 과정은 오류투성이었지만 실제 지구 둘레 길이 42,000km와 1% 미만의 오차율로 정확하게 계산해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계산 방법은 엉터리인데 뜬금없이 답만 정확하게 맞춘 것입니다. 때문에 고대 이집트에서 전해지던 기록을 접한 에라토스테네스가 자신이 마치 알아낸 듯 표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원전 233년 이집트 함선의 선장 라타와 항법사 마오이는 에라토스테네스가 계산한 지구둘레 250만 스타디아를 증명하기 위해 6척의 선박을 이끌고 세계를 항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선박 수준은 대함선 시라쿠시아를 만들 정도로 높았으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파로스 등대가 건설되어 수많은 선박들이 알렉산드리아로 드나들었습니다. 든든한 선박과 함께 지구가 구체라는 믿음만 있다면 미지의 망망대해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는 자연스럽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저는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고대 이집트인들 또한
수없이 반복된 항해를 통해 지구가 구체임과 정확한 지구 크기까지 측정해냈으며 세계 곳곳을 탐험했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 대피라미드가 그린위치 천문대처럼 항해 좌표계의 경도 기준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봅니다. 항해에서 위치 파악은 위도와 경도를 알아야 하는데 위도는 아스트롤라베를 이용시 태양과 북극성을 관측해 쉽게 파악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도를 알아내는 것은 엄청나게 골치 아픈 문제로 먼저 기준선이 필요하며 지구는 1시간에 15도씩 회전하므로 키포인트는 무엇이 보이느냐가 아니라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시차를 알아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아스트롤라베보다 한 단계 상위 버전의 복잡한 천문 관측 기구가 요구되었으며 12세기 이슬람 천문학자 자비르 이븐 아플라가 개발한 토르키텀이 경도 좌표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밀한 경도 측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는데 망원경, 진자시계, 태엽시계 등을 활용했지만 정확도가 낮았습니다. 특히 1707년 영국 해군은 짙은 안개로 항로를 잃고 실리제도 암초에 부딪혀 해군 1647명이 몰살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원인은 경도 계산의 작은 오차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 의회는 초정밀 경도 측정 기계 개발에 상금 수십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시계장인 존 해리슨이 40년의 연구와 수차례 업그레이드 끝에 1759년 크로노미터 H4라는 초정밀 경도계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해상에서 위치 측정 능력은 전세계 패권을 장악해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는 경도값 0으로 시간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에는 경도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했을까요? 소름 끼치게 흥미로운 점은 공인된 3대 오파츠 중 가장 뛰어난 안티키티라는 행성 궤도와 시간을 측정하며 크로노미터처럼 정밀한 기계식 경도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티키티라는 기원전 1세기 카이사르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그리스 안티키티라 섬의 난파선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처럼 소형 톱니기어가 80개 이상 사용된 정밀함을 보여주며 당시 장인들의 앞선 기술력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고대 이집트 선박들 또한 서쪽으로 계속 항해를 하다보면 해가 가장 높게 떠오르는 종호시간이 원래보다 점차 더 빨라짐을 깨달았을 것이며 시간 기준점을 대피라미드로 잡고 피라미드 종호시간과 항해하는 배 안에서 종호의 시간 차이를 계산해 대략적 경도값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최초의 물시계 클렙시드라를 개발한 것도 고대 이집트였습니다. 방금 내용은 그 어떤 책이나 인터넷에도 나오지 않는 저반의 상상임을 밝힙니다. 하버드대학교 해양생물학 교수이자 고인류 언어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베리 펠은 폴리네시아 언어와 암석화를 연구하다가 마오리족 언어가 고대 이집트 언어와 매우 흡사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파푸아뉴기니 이리안 자야 지역의 동굴 벽화에 묘사되는 선박항해 그림들이 평범치 않음을 느꼈고 이것이 고대 이집트 원정항해의 모습과 경독의 토르케툼이 그려진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이 주장에 배류된 해양학자 센티엘 룸멜은 벽화를 토대로 토르케툼을 재현해냈으며 이집트 라타와 마우이 원정대가 이 경도계를 이용해 인도양과 태평양을 거쳐 세상의 끝 남미 페루까지 진출하지 않았을까 추측했습니다. 비슷하게 뉴질랜드 암벽화에 그려진 항해선들의 모습과 거대 돌벽의 흔적을 토대로 기원 전후 뉴질랜드 섬에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인의 진출을 주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은 증거가 빈약한 추측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전혀 수용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분야에서 강력한 단서 하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파라오 람세스 2세의 미라가 카이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1976년 기획 전시를 위해 프랑스 파리로 공수됩니다. 그런데 전시 준비를 위해 미라를 조사하던 자연사 박물관의 미셀 레스코 박사는 붕대천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던 중 작은 담뱃잎 조각을 발견하였습니다. 15세기 남미에서 담배가 유럽으로 유입되기 전까지는 구대륙에 담배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학계는 담뱃잎 조각이 19세기 발굴팀이 피던 파이프 담배 때문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잘못된 게 노출되지 않았던 복부 안에서도 담뱃잎 조각을 찾아냅니다. 람세스 미라에선 대마초 꽃가루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고대 이집트에서 대마 잎은 학문의 여신 셰샤트의 상징이었고 테베 신전에서 종교의식 때 대마초를 태우는 연기를 향으로 사용했습니다. 신전 벽화에는 수많은 청수련 꽃들이 그려져 있는데 청수련은 초면 유도와 치유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중요 향정신성 약품이었습니다. 또한 양귀비 아편도 중요 약품으로 청수련과 양귀비를 애용하는 왕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 성분은 미라에서 발견되는 게 가능하지만 담뱃잎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92년 독일 병리학자인 발라바노바 박사는 미넴 박물관에 소장된 이집트 미라 9개의 머리카락과 장기에 포함된 약물 성분을 의뢰받고 조사하였습니다. 그녀는 범죄 수사나 스포츠 대회에서 극소량 약물 검사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도핑 방법을 세계 최초로 발명한 권위자였습니다. 만약 약물이 체내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죽게 되면 모발 뿌리에는 영원히 그 성분이 보관됩니다. 미라의 약물 검사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코카인과 담배 니코틴까지 검출된 것입니다. 기원전 1000년 전 코카인과 담배는 남미에서만 자생하던 식물이었습니다. 도대체 고대 이집트인들은 마약을 어떻게 구해서 섭취한 것일까요? 그녀는 미라에서 발견된 코카인이 에리스록실론 코카나무에서, 니코틴은 남미에서 자생하는 니코티아나 타바쿰에서 기원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충격적 결과 때문에 학자들의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으며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내지는 오염이라는 반론 혹은 미라가 18세기에 돈벌이를 위해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갑자기 불통이 튄 미넴 박물관은 미라 위조서를 제기한 노잘리 데이비드를 초청해 미라 감정을 시행했으며 결국 모든 미라는 진품으로 결론났습니다. 흥미를 느낀 발라바노바 박사는 이후에도 미라 샘플 143점의 도핑 테스트를 시행했는데 약 3분의 1에서 니코틴과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를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대마초 THC 성분은 폐에서 주로 검출된 반면 니코틴과 코카인은 장과 간에서 주로 검출되었으며 이는 경구로 복용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벽화 어디에서도 코카인과 담배잎은 그려져 있지 않은데 아마도 장거리 이송을 위해 분쇄나 농축 상태로 가공되어 수입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바닐라의 진짜 모습을 잘 모르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기원전 1000년경 신한국대 해상무역을 독점했던 민족은 페니키아인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 기록에 따르면 파라오 네코 2세의 명령으로 페니키아인은 홍해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한 바퀴 돌아 지중해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존재하며 무려 총 거리가 25,000km로 콜럼버스 항해 거리의 3배입니다. 구대륙과 신대륙을 잇는 무역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간접적, 간헐적으로 중간 매개체를 거쳐 교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연구진은 칠레 중부 아라우코 반도의 14세기 유적지에서 발견된 닭뼈의 DNA 분석을 시행했는데 이 닭뼈가 남태평양 통가와 사모아의 닭 품종과 같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폴리네시아에서 발견된 15세기 고구마 유전자 분석 결과 페루 지역 고구마와 동일 종임을 발견했으며
남태평양에서는 쿠마라, 페루에서는 쿠마루로 불리는 언어학적 일치성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식물학자 마사오 우치바야시에 따르면 신대륙의 옥수수가 1505년에 제작된 중국의 식물 도감에 명백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굿나르 톰슨 또한 하트셉투트 바하리 신전벽화에서 옥수수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코넬 대학 마틴 버널은 기원전 1000년 전의 미라에서 중국 비단실 묘도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고대 이집트와 신대륙을 잇는 무역의 두 가지 경로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지중해 대서양 횡단 루트이며, 두 번째는 인류학 박사 앨리스 키오가 주장한 폴리네시아인을 중개로 한 인도양 대서양 루트입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이 남미에서 담배와 코카인, 옥수수, 고구마를 들여왔고 닭은 칠레로 유입되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홍해 인도양을 거쳐 폴리네시아까지 진출해 담배와 코카인을 입수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대 이집트와 신대륙의 연결점은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나요? 음모론적 고고학은 이것으로 마무리될 것 같고, 다음 영상부터는 좀 더 실증적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블로그나 게시판에 링크 공유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